열심입니다. 자, 오늘 이제 사각은 세포의 구조와 기능 첫 번째인데, 어, 위치는 여기가 되죠. 이제 세포의 특성 부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세포에 대한 연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연구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세포를 보려면 세포를 이제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포를 연구하는데, 크게 우리가 이제 다룰 게 세 가지로 현미경을 얘기할 거예요. 현미경. 네, 현미경을 통해서 연구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세포를 보려면 우리가 이제 미시적 세계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커다란 세계들 말고 더 작은 세포를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이제 관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분해법이라는 게 있어요. 세포 분해법. 그래서 세포를 터트려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세포 소기관들을 이제 관찰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방사법은 오늘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할 텐데 뒤에 가서 이제 계속 나옵니다. 어떤 그 생명체 내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면 이 물질이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 이동 경로를 주로 추정하는데 쓰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할 게 그 대물 마이크로미터랑 저반 마이크로미터라고 해서 그 세포의 이제 크기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현미경 가지고 하는데 저반 마이크로미터라는 게 있고 대물 마이크로미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측정하는데 그 원리까지 오늘은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 진핵세포, 원핵세포 요 차이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이게 얘기하다 보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현미경에 대한 얘기 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현미경은 크게는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광학현미경하고요, 전자현미경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은 또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샘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사전자현미경, 주사전자 현미경, 그 다음에 투가 전자현미경. 이거를 샘이라고 하고요, 템, 샘템 이렇게 부르는데 EM은 이제 전자현미경의 약자는 뭐 EM은 뭐 여러분들 마이크로스코프가 이제 현미경이라는 뜻이니까 이거 뭐 M은 이제 현미경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E가 이제 일렉트론이죠, 일렉트론. 네. 그러면 이제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에서 S와 E가 뭐냐? 이 S가 스캐닝이에요, 스캐닝. 네, 스캐닝이고 이 T는 트랜스미션 해가지고 트랜스미션. 네, 뭐 투가 한다 뭐 이런 뜻이죠. 자, 근데 과학 현미경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현미경을 얘기합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얘네들의 차이는 그 뭐라 그럴까? 광원을 쓰는데 이제 그 광원이라고 얘기하면 과학 현미경이니까 약간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걸 이제 파동을 써서 이제 보게 되는데 얘는 이제 가시광선의 파동을 쓰죠. 가시광선. 근데 가시광선의 파동의 그 파장이 한 400에서 700 나노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구조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가시광선의 파장이 뭐 예를 들어서 이만해요. 이만하다 치면은 바이러스는 이거보다 더 작은 거야. 그럼 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훨씬 짧은 파장으로 얘를 이렇게 쪼여야만 얘가 튕겨져 나오니까 이 튕겨져 나온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물체를 본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시광선 빛을 쏘였을 때는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게 부딪힐 거 아닙니까? 이게 튕겨 나오겠죠? 튕겨 나오면서 튕겨 나온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학현미경은 이 가시광선 영역에서 튕겨나올 수 있는 물질의 크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은 건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으면 이게 이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파장이.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반사시킬 수가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맞춘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볼 수 있는 이제 한계가 좀 전자현미경보다는 좀 한계가 좀 금방 한계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자현미경은 전자를 씁니다. 전자를 쏘는 거죠. 이거 전자총으로 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파동을 전자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웨이브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건 뭐 물리학적인 얘기를 하자면 물리학 원의 3단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3단원이 있어요, 실제로. 3단원이 있는데 물질의 이중성 하면서 뭐 배운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게 생투니까 이제 물리원 하고서는 이쪽으로 넘어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뭐 드브로이 해가지고 물질파의 뭐 파장이 운동량에는 반비례하고 운동량에 반비례한다 뭐 해가지고 이제 플랑크 상수니까 뭐 이런 거 기억나시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없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뭐 그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전자는 입자이면서 이제 사실 파동성을 갖고 있죠. 그 파동성을 이용해서 이제 이 전자현미경을 이제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사 전자현미경은 얘는 이렇게 나눠서 보면 주사 전자현미경은 물체를 볼 때 입체적 구조를 보죠. 입체적. 얘는 단면적 구조를 봅니다. 그러니까 주사 전자현미경은 이런 거죠. 어떤 그 시료가 있으면 시료라는 건 실험 재료죠. 어떤 이런 시료가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전자를 쏴서 이 전자가 이렇게 튕겨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튕겨 나오는 거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보는 거예요. 실제로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전자현미경은 모두 이미지화해서 보는데 이게 이쪽에서 튕긴 거, 이쪽에서 튕긴 거, 뭐 이쪽에서 튕긴 것들이 다 이미지가 돼가지고 이제 검출기에서 검출해가지고 이미지화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입체적으로 이 부분은 뭐 이렇게 뭐 이 부분은 곡선이 있고 뭐 이 부분은 약간 플랫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2차원적인 구조를 관찰하는데 얘는 그 전자를 이렇게 튕겨내야 되기 때문에 얇은 금속 코팅을 합니다. 예. 금속 코팅을 해요. 금속으로 코팅을 하고요. 코팅. 예. 코팅을 하는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걸 살아있는 상태로 보는 게 아니라 죽여야 됩니다. 예.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 살아있는 상태로 전자현미경은 볼 수는 없고요. 얘도 투과 전자현미경도 이걸 슬라이스를 해서 시료를 이렇게 투과한다는 건 뭐냐면 이걸 이제 단면을 이렇게 자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 단면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건 두꺼워서 안 돼. 이걸 더 얇게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그러면 얇게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이제 전자를 쏘는 거예요. 전자를 쏘면 이게 전자가 이렇게 투과되는 게 있을 거죠. 그러면 뭐 어떤 쪽은 좀 더 투과가 많이 될 수 있고 뭐 이쪽은 뭐 전자가 좀 더 많이 이렇게 될 수 있고 이쪽은 조금 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차이를 갖다가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얇게 잘라야 됩니다. 굉장히 얇게 잘라야 돼요. 물론 이제 사람이 무슨 뭐 칼로 자르거나 이렇게 면도칼 같은 걸로 자르거나 그런 건 아니고 자르는 또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얇게 잘라서 이 내부 구조를 볼 수 있어요. 얘의 장점은 내부 구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료를 자르거나 금속을 코팅해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금속을 코팅하는 거는 이제 뭐 전기 전도성을 좋게 한다라고 하는데 전자를 튕겨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잘 튕겨내기 위해서 이 표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다 죽여야 돼요. 어떤 세포의 특정 구조를 볼 때는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없는데 광학현미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학교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리빙셀을 볼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살아있는 세포는 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작은 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상력이라고도 하고 해상력 이제 물리학에서는 자꾸 물리학 얘기해서 미안한데 분해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두 지점을 두 지점으로 인식하는 최소 거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점을 이렇게 두 개 찍잖아요. 점을 두 개 찍으면 두 개로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죠. 그럼 굉장히 작은 점을 찍었어. 제가 지금 굉장히 작게 찍었거든요. 확대 보면 두 개로 안 보이나? 안 보이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찍어볼게요. 오케이. 이게 두 개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대하면. 근데 자, 요건 옆에 건 지울게요. 이 두 점으로 찍은 거죠. 근데 이걸 멀리서 보면 하나로 보이죠. 이게 하나로 보인단 말이에요. 멀리서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확대해서 현미경이 이렇게 확대해 줄 거 아닙니까? 이걸 두 개로 인식할 수 있는 이것도 두껍네. 그러니까 이렇게 점이 있으면 이 거리 안에 있으면은 요 특정한 거리 안에 있으면 이걸 두 점으로 인식하는 거죠. 이보다 뭐 더 작은 데 있으면 이게 겹쳐 보이기 때문에 한 점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겹쳐져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점으로 보이는 최소 거리가 작을수록 더 선명하고 더 잘 보인다는 거죠. 그죠? 당연히 광학현미경보다는 전자현미경이 훨씬 파장이 짧기 때문에 파장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런 분해능이 좋습니다. 해상력이 좋은 거죠. 그래서 해상력이 얼마나 좋냐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의 세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진핵 세포가 한 10마이크로미터 정도 사람 기준으로는 이거 이제 이것도 미리 얘기해야 되겠네. 이 단위를 좀 얘기하자면 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1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1밀리미터는 그러니까 밀리미터는 10의 마이너스 3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0.001미터죠. 그죠? 1000분의 1 단위인 거죠. 1000분의 1 단위. 그러니까 1미터를 생각해 보면 센티미터 말고 이게 m으로 그냥 끝나는 센티미터도 m으로 끝나는구나. 1미터가 이제 100cm 아닙니까? 100cm인데 1cm는 10mm잖아요. 그러면 1m는 1000mm가 되는 거죠. 이거 만으로 썼네. 1000mm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mm를 미터로 바꾸려면 10의 3제곱 이게 1m니까 3제곱미터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보다 더 작은 단위가 마이크로미터가 있어요. 마이크로미터. 1마이크로미터는 10의 3제곱 밀리미터입니다. 그러면 미터로 따지면 10의 마이너스 6제곱미터죠. 그죠? 그러니까 세포의 일반적인 거는 이거 마이크로미터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광학현미경으로 최대한 볼 수 있는 그 분해능, 그러니까 해상력은 한 0.2 정도 됩니다. 얘 한계가 한 0.2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충분히 세포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이나 이 정도는 볼 수가 있어요. 뭐 핵이라든지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이 정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좀 작게 보이죠. 0.2면은 광학현미경에서 그냥 거의 한계예요, 한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아마 광학현미경으로는 이 정도까지 뭐 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작은 게 이제 나노미터죠. 나노미터가 얘 1000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0분의 1이 얘고, 또 1000분의 1이 얘니까 얘는 10의 마이너스 3 나노미터가 되고, 미터로 따지면 10의 마이너스 9 미터가 됩니다. 굉장히 이제 작은 단위죠. 엄청나게 작은 단위죠. 그래서 이제 나노미터 단위를 주로 쓰는 거는 언제 쓰냐면 이제 원자나 분자 단위를 얘기할 때 주로 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기 뭐죠? 바이러스 같이 굉장히 작은 거는 이 나노미터 단위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굉장히 작은 거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전자현미경의 그러면 분해능 이건 어느 정도 되냐라고 하면은 누가 더 좋냐면 투가 전자현미경이 더 좋습니다. 투가 전자현미경이 더 이 분해능이 더 좋아요. 그래서 투가 전자현미경은 0.2 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0.0002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거죠. 네. 그 정도 되고 주사 전자현미경은 50 나노미터 정도, 0.00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잘 안 써지니?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얘가 더 이제 더 확실하게 이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이제. 광학현미경의 구조는 뭐 이런데, 이거를 뭐, 내신에선 좀 자세히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반사판으로, 여러분들, 그 학교에는 이게 반사판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를 통과해가지고, 여기 이제 프라파라트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게 재물대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물건을 올려놓는 곳이다 해서 재물대인데, 여기 이제, 이렇게, 뭐 이게 이제 프레파라트라고 하잖아요. 요걸 이제 올려놓은 여기다 이제 올려놓는 거죠. 근데 빛을 이렇게 통과시켜서 우리 눈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접안 렌즈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 경통을 통해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이걸 보는 겁니다. 이 사이에 또 이제 대물 렌즈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경로가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를 통과하는 거죠. 시료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절대 그러니까 투과 전자현미경처럼 생각하면 되는데 절대 이제 뭐라 그러죠? 두껍게 만들면 안 돼요. 시료를 그래서 얇게 펴기 위해서 이렇게 커버 글라스도 있는 거예요. 덮개 유리도 있는 겁니다. 예. 이거 받침대 여기 뭐 깔유리라고 했는데 이건 옛날 말이고 이제 받침 유리 이제 프레파르트 그다음에 위에 이제 덮개 유리 커버 글라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물 렌즈는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건 5개까지 달려 있는데 5개까지 달려 있는 경우 거의 못 봤고요. 저도 한 3개에서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2개짜리인데 하나짜리로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 렌즈가 하나짜리.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접안 렌즈고, 그러니까 눈 안자에 접한다. 눈이 이제 닿는 곳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가 이제 대물 렌즈죠. 물체를 대하는 곳이다라고 하는데 이 두 군데에서 확대가 다 일어납니다. 접안 렌즈는 보통 뭐 이 접안 렌즈가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데 이거를 교환할 수가 있어요. 이거 뺐다 꼈다 할 수 있습니다. 접안 렌즈의 배율은 뭐 크게 얼마 안 됩니다. 뭐 한 10배짜리 뭐 이 정도. 대물 렌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대 한 뭐 1000배 정도까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근데 1000배 정도까지 되는 건 주로 보면 여기 이렇게 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돼 있는데 까만 게 제일 이제 높거든요. 근데 까만 거는 아마 여러분들 거의 안 볼 거고 뭐 100배짜리, 뭐 50배짜리 뭐 이런 걸로 볼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50배짜리 대물 렌즈랑 10배짜리 저만 렌즈를 보면 500배로 보는 거예요. 배율이. 이걸 곱해서. 그래서 배율은 이렇게 되고요. 뭐 미세 조절 나사, 거친 조절 나사 뭐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뭐 사실 이건 뭐 조동 나사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이 광원이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쓰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빛이 없는 데서는 안 되는 이렇게 반사경 해서 거울이 있어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그런 걸 많이 쓸 텐데 실제로 이렇게 조금 그래도 광학현미경 중에서 가격이 나오고 좋은 거는 여러분들 뭐 대학 가서 이제 보게 되는 거는 여기에 램프가 있어요. 그래서 자체 광원이 있어서 뭐 이제 꼭 낮에 하지 않아도 실험실이 아주 어두운 곳에서 하진 않겠지만 실험실에 빛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여기서 이제 빛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시료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뭐 샘템은 뭐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이건 이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자기 렌즈라고요. 자기 렌즈로 이렇게 전자들을 이제 모았다가 펼쳤다가 하면서 이제 원하는 곳에 이제 쏘는 거죠. 이런 거 몰라도 되고요. 물리학에서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쏘면 이렇게 반사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캔을 해가지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이제 시료는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통과된 걸 이제 검출을 하게 됩니다. 투과 전자현미경. 배율은 누가 좋다고요? 템이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걸 보면 이게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이제 그린 거예요. 그린 건데 이게 덮여 있죠, 뚜껑이. 이건 이제 이만큼 자른 겁니다. 그래서 이 단면을 쫙 잘라가지고 본 게 이건데 이게 바로 템이죠. 템으로 본 겁니다, 이게. 투과 전자현미경으로 본 거예요, 이게. 보면 이 안에 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약간 그 이미지화한 사진인데 이게 이제 샘으로 본 걸 이미지화한 거예요.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보이시죠? 네. 좀 더 좀 유명한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 사진은 이제 그 마이크로페이지 해가지고 대식세포가 식균작용하고 있는 찰나의 모습을 한 건데 전자현미경은 다 흑백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이건 뭐 컬러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나중에 이미지화해서 입힌 겁니다.
그래서 전자현미경은 뭐 컬러가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저기는 광학현미경 그냥 우리 가시광선의 눈에 빛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얘는 컬러가 있습니다. 컬러가 있고 뭐 물론 이제 그 염색약을 쓰면은 그 컬러가 이제 원래 색깔하고는 좀 이제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다 이제 이미지화해서 이렇게 컬러를 입힌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세포가 아니라 그 덮친 순간을 멈춰가지고 이걸 쌤이죠.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는 쌤으로 찍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그 분해능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전자현미경이 이제 볼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원자까지 볼 수 있다. 요새는 이제 뭐 굉장히 그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굉장히 작은 것까지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바이러스는 절대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작기 때문에. 나노미터 단위로 가야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다음 세균도 가장 작은 세균이라고 했는데 사실 광학현미경으로도 웬만한 세균은 보이는데 굉장히 작은 세균들은 좀 보기가 어렵다는 거고, 세포 소기관 중에서 작은 거 리보솜 같은 거 굉장히 작거든요. 그다음에 세포 내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이런 것들은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없고,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뭐 요 사이니까 뭐 100마이크로미터가 안 된다고 하는데 100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게 사람의 난자인데 잘하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난자가 이렇게 뭐 점으로 찍은 것처럼 먼지처럼 이거보다 더 작을 겁니다, 아마. 뭐 그 정도 보인다고 합니다. 사람의 뭐 세포 중에서 지름이 가장 크니까 그 정도 보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미경 얘기는 끝났고, 이제 두 번째는 세포 분해법인데 원심 분리기를 이용합니다. 원심 분리.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일단 세포를 터트려서,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 안에 뭐 핵도 있고 뭐 소포체도 있고 뭐 뭐 골지체도 있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다음 뭐 에포도 있고 뭐 나중에 얘기를 할 겁니다. 다 뭐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뭐 그다음에 엽록체도 있고 뭐 이런 세포 소기관들이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일단은 이걸 터트려서 얘네들을 이제 쏟아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포 소기관들이 다 어떤 밀도가 다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게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거운 거를 이렇게 세포를 그러니까 파괴시킨 그 세포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세포 파쇄액이라고 하죠. 세포를 부숴가지고 이렇게 놔두면은 가라앉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뭐 핵이 사실은 제일 무겁거든요. 세포 속에 있는 거. 핵이 여기 있어. 이 침전물이라고 하죠. 침전물. 그리고 여기 이제 덜 가라앉은 건 이제 상층핵이라고 하는데, 그럼 상층핵에는 뭐 처음에 핵이 가라앉는다. 그러면 여기는 핵 빼고 있겠지. 그러면 이제 시험관에다가 이 상층핵만 따라서 다시 또 가라앉혀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무거운 게 가라앉겠죠. 그럼 뭐 그 다음에 뭐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아가 있다 이거요. 그러면 여기 또 상층핵이 있으면 또 이걸 빼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자연 상태에서도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가라앉히게 하는 건 중력이잖아요. 이게 되게 오래 걸려요. 중력을 G라고 하면 1G죠. 지구에서의 중력은 1G 정도 되는데 1G의 크기로는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이걸 기다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중력 대신에 뭘 쓰는 거냐면 원심력을 쓰는 겁니다. 이거 원심 분리예요. 그래서 영어는 뭐 센트리퓨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돌려버립니다. 돌려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음 사진 보고 얘기할게요. 원심 분리는 반드시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회전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매달아요. 여기다가 세포 파쇄액을 여기다 넣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같은 질량의 뭐 그냥 증류수를 넣거나 이렇게 하고요. 이걸 돌려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리면 얘가 돌아가는 동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돕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짝 떠요. 돌면. 그러면 여기가 구심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반대로 이쪽에 원심력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원심력. 그러면 이쪽에 원심력이라는 거는 이
그 시험관으로 보면 이쪽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놔뒀을 때는 중력이 이쪽으로 작용하는데 이렇게 돌리다 보면 아래쪽으로 원심력이 작용하는 거야. 근데 세게 돌리면 세게 돌릴수록 세게 돌리면 세게 돌릴수록 더 원심력이 세게 작용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뭐죠? 그 공군들 그 중력 가속도 이제 버티는 그 훈련을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여기다 사람 이런 걸 사람 들어갈 만한 큰 장치에다가 여기다 사람이 들어가서 막 돌면 중력 가속도를 느끼는 거야. 사람이 여기 이제 뭐 이 시험관에 사람이 이렇게 들어있진 않지만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중력 가속도는 원래 G인데 막 10G까지 이거 뭐 최대한 올릴 수 있더라고요. 뭐 그 탑건 보면 막 그런 훈련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얘를 빠르게 이제 이거를 가라앉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핵이 가라앉고 이 상층 핵을 떠가지고 좀 더, 그러니까 처음에는 600G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특정한 속도로 돌리면 이제 600G 정도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10분 동안 돌면 핵이 가라앉는다는 거. 10분 만에 가라앉힌다는 거죠. 막 하루가 뭐 그냥 중력 상태에서 이게 이제 중력에다 맡기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걸 10분 만에 끝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거는 좀 더 가볍기 때문에 더 이거를 힘을 주기 위해서 1500G, 중력의 1500배의 원심력이 되도록 뭐 10분, 이건 숫자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다 달라요. 이거 뭐 책마다 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에 염록체,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동물세포인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 이건 염록체니까 식물인데 핵미소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핵미소리인데 여기 식물의 경우는 핵염미소리, 핵미 소포체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리보솜이 핵미소리. 예. 그러니까 무거운 순서대로 먼저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핵, 염록체,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리보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셨죠? 실제로 센트리퓨지 기계는 원심 물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뭐 더 작은 것도 있고 더 좀 큰 것도 있고 센트리퓨지 할 때 울트라 센트리퓨지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진짜 빨리 돌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얘네가 돌면서 이제 원심 분리가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중력 대신해서 원심력을 이용한 거죠. 그 다음에 요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파괴시킬 때 어떻게 파괴시키냐면 이 균질기라고 해서 이게 이제 돌아가서 이제 설탕용에다 이제 세포가 들어있으면 설탕용에 넣는 이유는 이건 이제 삼투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그 증류수에다 넣잖아요. 그러면 저장액에 넣으면은 세포 소기관들도 막성 세포 소기관은 터져버립니다. 증류수에다 넣으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액포가 들어있으면 여기 이제 저장액에다 넣으면 저 농도에서 그 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게 삼투 아닙니까? 그래서 삼투는 이게 점점 커져. 그럼 터져버리면 얘를 제대로 이게 이 안에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삼투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설탕 용량을 넣고요. 여기다 식물세포인데 이거 파괴하기 위해서 이거 막 이게 막 뭐라 그럴까요? 그 깨다리 이런 거 아세요? 이렇게 깨 갈 때 이렇게 절구통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이렇게 방망이 같은 걸로 깨가 이렇게 두꺼운 깨가 있으면 이걸로 막 짓이기면서 막 이걸 막 누르면 이게 깨가 가루가 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얼음은 왜 넣냐면 이거를 막 마찰을 시키면 열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열에 약한 게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어떤 단백질의 변성이나 이런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근데 요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핵, 염록체, 미토콘드리아 이게 좀 무거운 물질이구나. 무거운 어떤 세포 소기관이구나. 요것도 좀 보시면 되겠어요. 예,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세포 파쇄액을 처음에 하면은 뭐 핵, 뭐 동물 세포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이 사이에 뭐 식물 세포 같은 경우는 염록체가 나오겠죠. 핵미소리, 소포체, 그 다음에 뭐 리보솜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자기방사법인데 자기방사법은 이제 뒤에 가서 계속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계속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물질을 추적하는 방법입니다. 추적하는 방법인데 이때 쓰는 게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를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방사성 동위원소.
근데 100% 방사성 동위원소를 다 쓰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생물에서 많이 쓰는 방사선 동위원소가 14C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유기물, 지난번에 했었지만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뭐 핵산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있어요? CHO가 들어있고 단백질과 핵산에만 이제 N이 들어있고 핵산에는 인까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C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동하는 경로는 C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화학적인 거 여러분들 이제 화원을 들었으면 알겠지만 이렇게 원소를 표기할 때 여기다가는 원자 번호를 표기하죠. 원자 번호가 6번 아닙니까? 얘는 양성자수죠. 양성자수 기준을 쓰죠. 물론 전자수도 됩니다만 양성자수가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얘의 질량, 상대적인 질량을 얘기할 때 질량수를 씁니다. 질량수랑 원자량이랑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상대적인 원자의 질량을 이게 질량수라고 보면 어차피 전자는 질량이 거의 없으니까 질량을 결정하는 거는 양성자와 중성자 아닙니까?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는 거의 질량이 같기 때문에 이걸 1, 1로 숫자를 놓고 질량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 수가 6개니까 중성자 수에 따라서 질량 수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보통의 탄소는 양성자 수도 6개고 중성자 수도 6개예요. 그래서 이거 6 더하기 6 해서 여기다가 12라고 씁니다. 12짜리 탄소인 거죠. 그러니까 얘 질량은 12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탄소는 6입니다. 이 밑에 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이 밑에 게 같아야만 같은 원소입니다. 그래서 탄소라는 원소인데 14짜리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양성자의 수가 6이고 중성자의 수가 8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성자의 숫자만 다른 게 동위원소입니다. 동위원소. 근데 동위원소는 모든 동위원소가 방사성은 아니에요. 근데 방사성이라는 건 뭐냐면 핵이 불안정해. 이렇게 뭐 중성자랑 양성자가 있는데 중성자가 좀 더 많으면 핵이 좀 불안정하거든요. 얘가 그래서 일부 붕괴가 되면서 핵이 이제 좀 쪼개지면서 이 안에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게 방사선으로 나오는 겁니다. X선, 감마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 우리 몸에 당연히 해롭죠.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방사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추적하는 게 자기 방사법이에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거죠. X선 필름, 방사선 동위원소가 있는 물질에 X선 필름을 맞대어 놓는다. 그리고 방사선 동위원소로 표시된 물질을 방출하는 방사선에 의해서 검은색 점이 나타난다. 이 필름 때문에 이 방사선이 나오는 부분이 검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위치를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어디서 얘가 존재하는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뭐 이런 얘기들은 좀 더 자세하게 할 텐데, 이거 말고도 이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32P.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를 따로 써주는 거는 일반적인 그 원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2짜리는 이렇게 안 써줘요. 이 질량수를 안 써주거든요. 써주는 거는 다 동위원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5S 이런 것들,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이제 DNA, 뭐 단백질, 뭐 인이랑 황은 이제 단백질, 얘는 DNA, 뭐 나중에 이제 그 유전 물질 할 때 이제 나오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되고요. 네,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포의 길이 측정하는 대물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저반 마이크로미터, 뭐 이런 걸 얘기하겠습니다. 그림부터 좀 보면 대물 마이크로미터, 저반 마이크로미터가 뭔지를 좀 얘기해 보면 이제 광학 현미경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전자현미경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반 렌즈는 이 경통, 이렇게 경통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대물 렌즈가 뭐 몇 개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현미경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저반 렌즈를 끼울 수가 있는데 이 저반 렌즈에 렌즈 위에 눈금이 있어요. 이걸 저반 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mm이라고 쓸게요. 저반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물 마이크로미터는 대물 렌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대물 렌즈에 있는 게 아니라 요 프레파라트에 그러니까 요 시료를 올려놓는 유리판에 여기에
대물 마이크로미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눈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만 마이크로미터는 이 대물 마이크로미터 이 대물 렌즈는 계속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바꿔가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배율이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배율이 바뀌어도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크기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 눈 바로 밑에 있잖아요. 얘가 얘의 배율을 높게 한다고 해서 여기 있는 이 눈금이 더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크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예, 기준점이 된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대물 마이크로미터는 여기 있는데, 그러면 그냥 이걸로 그냥 뭐 측정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이렇게 이제 세포를 이렇게 관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 세포를 이렇게 올려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눈금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 세포를 올려놓는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가려져요. 이 눈금이 좀 가려집니다. 아, 가려져도 뭐 측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예, 뭐 측정할 수도 있죠. 대략적으로 이제 뭐 이 눈금이 크면 측정할 수 있는데 세포가 커. 그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고 대물 마이크로미터는 요 저반 렌즈와 대물 렌즈를 통과해서 이 밑에 있기 때문에 요 빛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배율을 변화시키면 얘도 배율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 보여요. 크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자, 저반 마이크로미터는 위에서 내려다 보기 때문에 이 눈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이렇게 이 세포가 있어도 세포 위에 이렇게 이 저반 마이크로미터는 세포 위에 이렇게 눈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측정할 때 이 저반 마이크로미터 가지고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여기 기준점이라고 썼는데 기준점이라고 안 하고 크기 변화가 없다라고 했는데 얘는 확대되지만 그러니까 얘가 확대될 때 얘도 같이 확대되죠. 근데 이거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봐봐. 배율에 따라서 크기가 변화하는데 눈금의 길이 그러니까 이 한 칸 눈금의 길이는 변화가 없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근데 여기다 제가 좀 다시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는 그림이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는 그림에 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네, 세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물 마이크로미터를 제가 그리면 자, 세포 밑으로 지나갈 거 아닙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근데 이 한 칸이 여기가 5칸이 있어요. 이 안에 이 짜잘한 눈금이 있어요. 5칸.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이건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딱 보이니까 사실은 그럴 수 있는데 5칸인데 대물 마이크로미터는 한 칸이 10 마이크로미터의 길입니다. 이거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준점이란 걸 지운 게 뭐냐면 기준점은 저반 마이크로미터가 아니라 대물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게 더 좋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10 마이크로미터라는 숫자가 기준이 됩니다. 이거는 뭐 문제에서 다 주어지거든요. 이거는 거의 공통 규격이에요. 이걸 다르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본 바는 없어요. 10 마이크로미터로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5칸이면은 5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거죠. 5 마이크로미터. 그러면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지금 10 마이크로미터로 측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보이면 다행인데 이제 안 보이는 경우를 때문에 저반 마이크로미터로 본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배율을 높였어요. 배율을 높이잖아요. 그러면 세포가 어떻게 보일까요? 크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옆으로 옮겨 볼게요. 복사해서
여기다 볼까요? 크기를 좀 조정할게요. 요걸 지울 걸 그랬네. 자, 어쨌든 여기다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눈금이, 응? 이게 배울이 커졌단 말이에요. 배울이 만약에 2배 더 커졌어. 이건 뭐 100배 배울인데 이건 200배 배울로 커졌어요. 그러면 세포 크게 보일 겁니다. 이따만하게 2배 더 크게 보이겠죠. 그리고 이 눈금도 더 커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요만한, 눈으로 볼 때 요만한 길이가 10마이크로미터인데 이만한 길이가 10마이크로미터인 거야. 근데 이 위에 저반 마이크로미터는 크기가 안 변하죠. 그러니까 이 위에 이제 파란색으로 제가 그려볼게요. 저반 마이크로미터가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이제 대물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이 위에 이제 저반 마이크로미터가 이렇게 20칸이 지나간다 이거야. 여기 20칸이 지나가. 20칸.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20칸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확대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얘 한 칸이 지금 보면은 대물 마이크로미터 기준으로 보면 지금 요 한 칸이 2배로 커진 거 아닙니까? 길이도? 근데 얘는 안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요 한 칸에 여기가 10칸 들어가 있, 5칸, 죄송합니다. 여기 5칸, 5칸이란 말이에요. 그럼 총 요 5칸 안에 여기 10칸이 들어가 있는 저반 마이크로미터라고 했는데 이게 커져도 그러면 이게 이제 이 5칸의 크긴 얘도 5칸이긴 한데 이제 길이로만 보면 눈으로 보는 길이는 10칸의 크기로 커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안에 20개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10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20칸이 들어가게 된다고. 저반 마이크로미터는. 왜? 크기가 변화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반 마이크로의 크기는 안 변한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알겠어. 그럼 이제 어떻게 이걸 길이를 구하냐면 이런 거요. 이 밑에 A가 이게 대물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대물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이 위에 게 저반 마이크로미터요. 예. 대부분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이 눈금이 있는 게 위에 쪽 게 저반 마이크로미터고 밑에 쪽 게 대물 마이크로미터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 보면 이게 10칸, 20칸이죠. 이거 20칸이니까 20칸은 한 칸에 10마이크로미터잖아요. 한 칸에 한 칸에 10마이크로미터니까 20칸이면은 10마이크로미터 곱하면 200마이크로미터의 길이에요. 근데 저반 마이크로미터는 몇 칸이냐면 30에서 80이니까 이게 50칸이죠. 그러면 대물 마이크로미터는 그러니까 한 칸당 10마이크로미터니까 20칸에 지금 200마이크로미터가 있는 거고 이건 밑에 칸이고 저반 마이크로미터는 지금 50칸이 있는데 이게 200마이크로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한 칸당 몇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거야? 4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거죠. 이거 눈금 굉장히 작은데 요 하나가 4마이크로미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10칸이면은 40마이크로미터가 되겠죠.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한 칸의 길이. 이 4마이크로미터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렇게 나온 거죠.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눈금 칸수가 50칸이죠. 50칸이고 대물 마이크로미터의 칸수가 20칸입니다. 그죠? 20칸이 50칸으로 넓어진 거야. 근데 한 칸당이 얼마야? 10마이크로미터죠. 그럼 이걸 곱해보면 이게 5분의 2잖아요? 10 곱하기 5분의 2 하면은 이게 4죠. 그래서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수 분의 대물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수 곱하기 10을 하면은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칸당 그 길이가 나옵니다. 네. 좀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몇 번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세포 A의 길이를 잰다라고 하면 이게 4 마이크로미터 아닙니까? 자, 이거를 이제 봤더니 이게 저반 마이크로미터예요. 저반 마이크로미터 몇 칸이냐면 이게 이 세포 위로 이렇게 눈금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측정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건 뭐 5칸일 테니까 9칸, 총 9, 10, 11, 12칸이죠. 12칸인데 한 칸당 4 마이크로미터니까 이거는 48 마이크로미터의 길이구나, 이 세포에는.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 그림 가는 현미경 100배의 배율에서 대물 마이크로미터와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이 일치된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가의 현미경 재물대 표본을 놓고 대물 렌즈의 배율만 2배로 높여서 세포를 관찰한 결과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런 거 보면 대물 렌즈의 배율만 2배로 높였대. 대물 렌즈의 배율을 2배로 높였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일단 이건 이제 100배였을 때고, 대물 렌즈의 배율이 2배 높였으면 뭐 이게 200배겠죠. 어차피 배율은 대물 렌즈 배율 곱하기 저반 렌즈의 배율이니까, 그죠? 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대물 마이크로미터의 한 눈금의 길이는 10 마이크로미터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대물 마이크로미터죠, 밑에 게. 왜냐면 위에 게 보니까 위에 걸로 재고 있어. 그럼 재고 있는 건 저반 마이크로미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보면 이거부터 좀 정리하고 생각할게요. 여기서 일단은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칸의 눈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배 되면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해 볼게요. 대물 마이크로미터가 여기 10칸, 10칸이니까 20칸이죠. 여기는 30에서 80이니까 50칸입니다. 아까랑 똑같죠? 그죠? 50칸분의 20칸 곱하기 10 마이크로미터 하니까 5분의 2에서 4 마이크로미터가 100배 배율일 때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칸당 길이가 4 마이크로미터예요. 근데 자, 이제 잘 들어봐. 배율이 2배로 커졌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칸의 눈금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 봐봐요. 저반 마이크로미터만 그리면 조그맣게 그릴게. 이렇게 하나. 자, 이게 배율이 100배일 때고 이게 200배일 때라고 할게요. 그러면 제가 그냥 세포부터 그리면 세포가 요만해. 200배일 때는 어떻게 보여? 이만하죠? 이게 2배로 보이겠지? 그죠? 근데 저반 마이크로미터는 크기가 안 변하잖아요. 그럼 보면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저반 마이크로미터 하나, 둘, 셋, 네 칸이 지나간다고 해볼게. 네 칸이야. 근데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크기는 똑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반 마이크로미터 이 크기는 똑같아요. 근데 얘만 커져 보이는 거야. 그럼 이게 4칸인데 이게 몇 칸으로 보이냐면 8칸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 한 칸이 지금 한 칸에 지금 4 마이크로미터라고 했잖아요. 4 마이크로미터였으면 이건 16 마이크로미터의 길이를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세포가? 그러면 세포가 확대해서 보인다고 실제 길이가 16 마이크로미터가 아니라 뭐 32 마이크로미터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얘는 16 마이크로미터의 길이여야 돼요. 그러면 얘는 한 칸에 4 마이크로미터니까 4칸에 4 마이크로미터에서 16이 나온 거죠. 그러면 얘는 8칸에 몇 마이크로미터 하면은 16이 나오겠어요? 2 마이크로미터죠? 그러니까 배율이 2배로 커지니까 저만 마이크로미터의 한 칸의 눈금이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4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이었는데 얘는 2배로 했으니까 2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지워서 보면 얘가 몇 칸이냐면 20칸이네. 그러니까 2 곱하기 20칸에서 40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거죠. 그죠? 맞죠? 맞죠? 20칸. 네. 자, 그래서 A는 대물 마이크로미터 눈금 맞고요. 가에서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는 가에서요. 가에서는 4 마이크로미터가 맞죠. 네. 그 다음에 관찰한 세포의 길이는 80이 아니라 40이 됩니다. 네. 그래서 틀린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세포의 크기 측정은 모든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뭐 미래에만 나오나요? 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학교에서는 전혀 뭐 알려주지 않았다. 그럼 몰라도 됩니다, 사실. 네. 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뭐 시간이 50분 됐네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핵세포, 원핵세포 그리고 뭐 세포 소기관 이런 얘기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